오늘 공부는 암에 대한 공부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상황이냐 하면은 2000년 이후로 암이 증가한 속도가 기하급수적인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상황인 줄 알았어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암 환자 수가 200만이 넘어가고 있고 또 매년 사망하는 사람이 7만 이상이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죠. 물론 지나가는 통계예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의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 조만간 3분의 1은 암에 걸릴 것이다. 3분의 1이에요. 3명 중 1명은 암 환자일 것이다. 근데 이제 더 암이 급한 상황에서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병원에 가면은 절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구나. 병원에 가면 절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치료는 완치를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암 걸리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맞아요. 병원에서 말하는 완치는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은 5년까지 생존하는 것을 완치라고 해요. 5년 뒤에 돌아가신 것은 완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암은 반드시 재발하는 거구나. 이게 암이 생겨났을 때 통제하지 못하면 치료하고 나서 반드시 재발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완치가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암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왜냐하면 암 걸린 사람 너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얘기다. 내 아들 얘기고 내 딸 얘기고 내 아내 얘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해결책은 사실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공부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은 정보 가운데서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고 고수들이 얘기하는 것, 다 최고 고수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평생을 바친 사람, 평생을 바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분 정도의 고수들의 얘기를 제가 뽑아서 첫 번째 고수는 김의신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 나오고 미국 가서 의학 박사하고 앤더슨 병원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병원이라고 들었어요. 제일 비싸기도 하고, 또 앤더슨 병원은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 회장이 폐암 수술을 한 곳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하는데 거기서 32년간 의사로서 근무했고 거기서 또 종신 교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세계 최고의 암 치료 기관에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한번 간추려 봤으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셋 중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셋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걸리죠. 그렇다는 건 뭐 같은 집안에서도 뭐 암 환자가 여럿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집안에 암 환자가 없는 집안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는 주택품 디자인이 돼 있어요. 지금 바이러스는 알려진 것만 해도 5만 가지, 5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결핵 같은 거, 결핵약으로 거의 다 고쳐서 요새 나온 결핵약은 못 고치고 그 약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새로운 약을 만들면 또 거기에 새로운 변형된 결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 이 우리 몸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이 암세포가 증식을 하는데 이게 그냥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몸 안에서 같은 환자 안에서도 계속 변형이 되죠. 유방암, 예를 들면 유방에 생겼던 암이 겨드랑이에 펴지만 겨드랑이에 생긴 그 덩어리는 원래 유방에 생긴 거하고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이 겨드랑이에 생겼던 것이 뼈로 가든지 하면은 그건 더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치료를 하면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 다른 암이에요. 그게 계속 변형되니까 이게 이제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암 진단하면은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는 것이 현재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환자들이 힘들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느냐 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1차 치료에서 약을 아무리 좋은 거 골라 써도 관절 기계한테 50%. 이제 관절이 들어도 그게 일시적으로 듣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암세포들이 다 성질 받아가지고 약을 쓰든 방사선 쪼이면 다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방사선을 쪼이면 더 자라는 암세포가 있답니다. 그 방사선에 막 저항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더 막 팍팍 자라요. 근데 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약을 쓰거든요. 그 다른 약을 쓰면은 그 듣는 그 확률이 적어지요. 한 30%.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을 쓰면 한 10%. 그리고 이제 실험약을 쓰면 대개 100명 중에 하나가 들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들으면 다행이고. 근데 묘하게 이 암은 육체만 달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건 이 정신과 그 느낌이에요. 그게 환자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받을 때나 또는 치료한 후에도 치료한 후에 계속 그 몸이 재발을 않도록 유지되려면은 결국 이제 면역성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 악기 부는 사람들이 제일 더 병이 안 걸리고 병을 걸려도 쉽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 피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는 보통 사람보다 200배 내지 1000배가 높아요. 영국의 유명한 그 스티브 호킨스라는 그 물리학자, 그 사람 지금 다 죽어 가는데 루게릭 그 병은 진단하면 3년에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51년을 살았어. 51년. 그 당시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자기는 매일 그 이제 3년 만에 마비가 된 거예요. 다. 근데 그 뒤로 매일 그 자기가 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클래식 뮤직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저녁에는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사는 거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한 것이 자기를 오래 살렸다. 이렇게 이 육체는 이 우리 마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육체가 피곤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늘 이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건강에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환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희망을 버리거나 그냥 기적을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스티브 호킨스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죽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뭐 20년, 30년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암이 가서 이제 다 죽겠구나 했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 딱 더 이상 암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몸과 그런 다 생물체가 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이 맞으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도대체 방사선을 어느 정도까지 치료냐? 증상인지. 그 담도암은 암 중에 가장 나쁜 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4년이나 세사는 건 굉장히 기적적인 거예요. 그 대부분 1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 암은.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그 각종 진단에 필요한 이제 기계들, 특히 영상 기계들은 엄청나게 지금 좋아져가지고 너무 좋아질 정도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방사선으로 해서 제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암인데, 그 대개 방사선 생기는 그런 암들은 비교적 방사선 쪼여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 암 생겨서 죽을 그런 위험성은 그 교통사고보다 훨씬 적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한방으로 암을 치료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많은 양방에서 쓰는 약이 그게 생약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우리 인류 속상 가장 좋은 약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나온 약이에요. 지금 우리 암 치료에 제일로 많이 쓰는 약이 텍솔이라는 약이에요. 텍솔. 이것도 중국에 있는 퍼세틱퓨라는 그 나무를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생약에서 뽑아낸 것들은 그 이제 자체가 이제 독성이 있어서 뽑아낸 거거든. 그래야지 암을 죽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그 장기나 일반 거기에도 다 손상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방은 그런 성분이 있는데도 아주 적은 양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훨씬 부작용이 적지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부작용이 훨씬 적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제가 보니까 한방은 거의 다 한방제는 이 면역과 관계 있어요. 이게 무슨 국소 치료가 아니고 전신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몸 자체가 그렇고 특히 질병과 싸울 때 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건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요. 우리 자체에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걸 증강시키면 병이 있어도 계속 싸워가면서 이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방의 중요성은 저 개인으로는 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소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교감신경, 부감신경 이런 반대적인 그 신경이 작용해서 우리 몸의 그 기능을 구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음양으로 아마 한방에서는 갈라질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쓰는 약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대놓고 쓰면은 이게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지난 10년 전부터 이게 양방으로 해도 이게 이제 제한이 있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이 면역에다가 중점을 둬서 연구들을 하고 하니까 이제 한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의 큰 대학들, 큰 병원들은 다 지금 그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에서 통합 치료를 굉장히 연구도 하고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통계 보면은 환자가 의사에 관계없이 한 60~70%는 한방약을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건데 기왕이면은 그래도 그 전문가라는 게 한방 의사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도움이 되는 걸 쓰고 안 되면은 다른 걸 바꾸든지 안 써야지.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밸런스가 깨지면 우리 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해봐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평생 항암제로 환자를 돌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 결과 아무리 진단을 잘하고 좋은 약이 있어서 그걸 쓴다고 하더라도 최고 1차 최고 가능성은 50%다. 근데 문제는 50%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는 게 뭐냐? 섭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약이 안 듣잖아요. 그럼 2차 약을 쓰면은 몇 프로냐? 30%밖에 안 된다. 그것도 일시적인데 그것도 선언을 해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 다음은 10%다. 그것도 선언다. 그럼 만약에 30%가 들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약이 안 들으면은 암세포가 훨씬 빨리 증식해요. 빨리 좋아졌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항암제로 쓸 수 있는 아무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 조금 이따 이제 또 다른 분 얘기를 들고 마시겠지만은 암세포를 제거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포니까 세포의 집단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습체거든요. DNA가 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사람의 나의 DNA 정보하고 좀 다른 생명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정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식을 하냐면 1mm 정도면 약 한 15개 정도가 돼요. 세포 수가 15개. 그럼 그때부터 얘가 온 전신에 통신망을 쫙 만들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암세포가 나중에 천천히 전이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단 혈관하고 딱 연결된 신생혈관이 생기면 그때는 온몸에 다 퍼져요. 퍼지는데 이것이 살인모가 돼가지고 각 전신에 있는 암세포들을 통제를 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정한 위치에서 딱 인간의 몸을 딱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원래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제거를 하면 약으로 제거를 하는 수술을 이제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살인모가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각 지역 살인모가 쫙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점은 뭐냐 하면은 항암제로는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실은 비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병원에 가서 내 담당 의사는 늘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방법 없다. 항암제 써야 된다. 제가 알기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몰라서 무식해서 그렇다고. 첫 번째 요점이 그겁니다. 두 번째 요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연세가 77세인가 그러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서 강연을 하시고 그러세요. 특히 생약 항암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두 번째 요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 되게 그래도 일단 병원에서 암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 죽을 사람인데 살아남는 경우를 관찰해 보면은 그게 정신 문제라는 거죠.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같은 병동에서 암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어. 나만 살았어. 어떤 차이가 있어? 정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암으로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다시 말하면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을 이분은 양자약을 하신 분도 아니고 무슨 어떤 영성세계 무슨 수련을 하신 분도 아니에요. 평생 암 환자들과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히 이 마음의 힘에, 그런 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생약에 대한 얘기예요. 이분이 생약을 아시겠어요? 이분이 한방을 공부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공부하면서 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최신 연구 자료를 보셨을 텐데 결론이 뭐냐면 이제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또는 제약회사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다
가공해서 약으로 만든 독성을 제거하고 많이 직접시킨 그런 약으로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반면에 생약이 존재하는 그 형태 그대로 흡수를 시켰을 때는 부작용이 없이 치료가 되더라. 아니 무슨 얘기야? 치료가 안 된다며. 치료가 안 된다며.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은퇴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방을 돌아갔다 다니실 이유가 뭐냐면, 치료가 됐다 안 되는 게 아니다. 뭘로? 생약.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그런 한약재, 이런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김의진 박사의 얘기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영상들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수를 한번 만나봐요. 이 사람은 박영호 실장이라는 분인데, 캐나다에서 면역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도 한 30년 동안에 생약을 가지고 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했는데, 우리 말하면 암세포라는 것은 최근에 그래서 암줄기세포 혹은 대아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 간세포가 간암세포로 바뀌었다는 뜻은 간세포가 간을 만들 때 태아세포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흔히 암치수라 그러죠. 우리가 암치수라는 게 의학 용어로는 암표지자라고 해요. 암표지자가 지금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여러분 잘 알죠? 간암하면 알파 피토프로테인, 대장암, 칼시노 엠브리닉 엔티전, 정확하게 해석하면 암배아항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암은 암배아항원 수치가 올라간다. 대장의 정상세포가 대장을 만들 때 배아세포로 역분화되고 되돌아가서 배아항원이 나타나더라. 그래 그것이 암의 줄기세포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잡초의 뿌리다. 지금 화면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 그 식물로 비유하세요. 저기 처음 화면에 노란 거는 식물의 줄기 잎입니다. 암 중에도 막 자라고 있는 암세포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화면에 빨간색은 그게 암 줄기세포입니다. 잡초로 말하면 뿌리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암 덩어리에 약 98%는 성장하는 암세포 덩어리입니다. 우리 의학 용어로는 그걸 벌터 튜머라 그래요. 그 대신 약 2%를 암 줄기세포라 그럽니다. 캔서 스템셀이라 그러죠. 그 화면에 보이듯이 지금까지 항암 화학요법제,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제는 저기 노란 암세포 덩어리 98%죠. 저 암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죽이는 치료입니다. 누가 남아있어요? 바로 그 빨간색 2%의 암줄기세포, 잡초로 말하면 뿌리가 남아있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재발되고 전이 된다는 화면이죠. 이제 이해했습니까? 네.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면 성장하는 세포,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식물의 꺾어집니다. 우리 버드나무를 꺾어질을 하면 뿌리가 내리죠. 우리 몸에 처음에 암세포가 만들어져서 100만 개, 1000만 개로 증식되면서 서서히 뿌리를 내린다. 암줄기세포를 만든다. 지금까지 항암, 화학요법 모든 치료는
성장하는 세포고 삼성병원의 남도현 교수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잔디밭에 잔디 깎는 치료였다. 그런데 뿌리가 남아있다가 뿌리를 제거 못했기 때문에 재발된다. 그래서 암 줄기세포를 없애야 완치가 된다. 2015년도 사이언스의 세계에서 암의 최고 권위자 와인버그 박사가 낸 논문의 화면입니다. 우리 암 덩어리가 있을 때 화학요법, 표적치료제는 방사선 치료는 성장하는 세포를 아무리 제거해도 줄기세포가 남아있다가 재발전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치료에 현재까지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제를 쓸 때 줄기세포를 없애는 치료를 통합 치료할 때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화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유방암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방암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일 첫째 60%가 호르몬에 반응하는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제로 조절했고, 그 다음에 헐투, 표적치료제 헐세틴인데, 유방암의 한 15%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암 표지자가 전혀 안 나타나는 그런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것이 유방암이구나. 아마 유방암 환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혹시나 내가 3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암 줄기세포를 다스리는 방법을 해야 치료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화면에는 뇌종양입니다. 2003년에 이분은 안동분인데 뇌종양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 치료하고 이제 전염물요법을 통합 치료했더니 약 1년 만에 다 소멸된 화면입니다. 이분이 소멸됐다가 3년 있었는데 재발이 됐어요. 오늘 강의 들은 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왜 재발됐을까요? 바로 암 줄기가 세포가 남아있다가 재발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막 몸이 오글오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암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분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의견이 있나 보다 이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에요. 암이 줄기세포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옛날부터 그런 이제 이론을 전개한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세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이분 생각은 이분이 말씀하신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암이 막 성장해서 생기잖아요. 그럼 98%는 잘못했습니다. 98%는 정식한 암세포고 2%는 줄기세포다. 그래서 암세포들이 많이 생기면 그 중에 일부가 줄기세포로 남기 때문에 치료하자 이런 관점이고 그게 아니고 암이 처음에 줄기세포로 시작해요. 줄기세포로 시작하는데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해요. 역분화 줄기세포 IPS. 그런데 그 역분화 줄기세포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게 배아 줄기세포예요. 배아 줄기세포. 우리 혹시 우리 예전에 발생 같이 공부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죠? 배아 줄기세포, 인더셀 매스. 그거예요. 아니 세포가 변이가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수정돼가지고 1차 변환되기 직전에 그 원초적인 세포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서 그 줄기세포에서 1차 분화, 2차 분화, 3차 분화하고 암세포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점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것이 이제 세를 얻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후생유전학 또는 후성유전학이라고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선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에 있었어요. 이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을 어떻게 보냐? 암을 그냥 우리 몸속에서 세포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약해가지고 이쪽에서 갑자기 이 세포가 성장해 있는 이 세포가 갑자기 암세포로 변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그게 아니라 암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줄기세포 차원에서 역분화돼가지고 원시적인 어떤 세포로 역분화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치료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치료법이. 딱 이 말씀 들으면서 치료는 두 가지 해야 되겠구나. 첫째는 이미 발생한 암세포들이 세를 얻지 못하도록 이걸 더 억제하거나 최소한 더 이상 분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 치료이지만은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지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 내 몸뚱아리보다 더 많이 살아겠어. 이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줄기세포 차원에서 역분화된 줄기세포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다. 드디어 암치료의 근본적인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 하면 되겠죠. 하나는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것은 천천히 해야 돼요. 갑자기 확 잘라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서서히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냐? 죽이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암세포는 급격하게 증식해요. 모든 세포가 이제 증식하는 속도가 다른데 급격하게 증식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혈액이고 손톱발, 그런 건데 암세포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유전 신호를 받아서 급격하게 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증식을 못하게 하면 그냥 비실비실해서 썩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잘라내거나 독성 물질을 집어넣는 이게 아니고 지 성질대로 못 살게 하면 죽어요. 막 팍팍팍팍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막 그냥 성질 불다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두 번째,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게 몸이 더 이롭다. 더 중요한 것은 암줄기 세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떤 이제 이론이 나오냐면은 암줄기 세포가 배아세포로 역분화됐는데 그것을 잘만 다독거리면은 정상세포로 회복이 돼요.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발생하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 몸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세포 하나가 어떤 세포예요? 하나는 엄마로부터 온 반쪽짜리 세포, 하나는 아빠로 온 반쪽짜리 세포예요. 아빠로 온 거는 그냥 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엄마로부터 온 것은 그 안에 이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와서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가 돼요. 하나의 세포가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둘로 분열이 돼요. 어떻게 분열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분열되는 게 아니에요. 분열되라는 신호를 받아야 분열이 돼요. 신호 체계가 달라요. 2개에서 4개로 분열될 때는 또 달라요. 4개에서 8개로 달라요.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나 인간의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암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들이 4개, 8개, 16개, 32개, 64개 이렇게 쭉쭉쭉 분열을 하다가 어느 시기 되면은 한 공간 안에 세포들이 가득 찬 상황이 되죠. 이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세포가 분열해요. 첫 번째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요. 갑자기 세포들이 옆으로 쫙 배열하고 위로 쫙 배열하고 공간을 만들어요. 너무 놀라운 게 모든 생명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때 항상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에 뭐가 있다니까요. 공간에 분명히 뭐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세포가 두 가지 세포의 종류로 바뀌어요. 이것은 하나의 세포가 됐죠. 나중에 몸이 되는 세포.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세포들은 성질이 확 바뀌어요. 성질. 이것을 그래서 트로포블레스트라고 해요. 트로포. 영양막 세포. 이게 나중에 우리의 소화기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나중에 태반이 되고 나중에 소화기관이 되는데 이 전 세포의 성질을 연구를 잘 해야만 소화기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 암이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 안에 있는 위에 이렇게 뭉쳐있는 세포를 내세포 괴라고 하는 것을 덩어리를 얘기하죠. 그 부분이 할 때. 영어로 inner cell mass. inner 속에 있는 세포의 덩어리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암에서 갑자기 왜 inner cell mass가 등장하느냐? 줄기세포 치료법이 막 이제 세상에 연구되어지기 시작할 때 2006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일본에서 야마나키라는 의학 박사가 자기 팀을 이끌고 이 사람이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의학 박사가 세계 최초로 세포를 역분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여기 있는 세포를 하나 뚝 떼가지고 이것을 어떤 신호를 주고 유전인자를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거꾸로 분화되고 이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인더셀 매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전능한 세포, 전분화능 세포라고 해요. 모든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세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게 태반이 된다고 했으니까 태반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 전체가 될 수 있어요. 세포라는 것은 얼마나 지능이 뛰어나냐면 자기가 자기 있는 위치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분리되고 지가 알아서 포화되고 지가 알아서 이 세포는 전부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야마나키 교수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내 세포를 역분화시켜서 저 인너셀 매스가 되게 해가지고 저기서 다시 분화시키면은 지가 알아서 손상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놀라운 발상이죠. 성공했어요. 실험도 임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이게 세상에 안 드러나냐? 희한하게도 자꾸 암이 되는 거예요. 저 세포가. 암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죽지 않아요. 암세포는 다른 특징이 아니에요. 죽지 않아. 왜 죽어야 되냐면은 세포가 막 성장하다 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세포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를 들면 DNA에서 RNA를 RNA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류가 이만큼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오류가 없도록 엄청난 장치들이 되어 있어요. 오류를 팍팍 줄이기는 하는데 그 모든 오류를 다 잡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인너셀 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분화되어서 사람의 성체,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미 성장한 사람의 몸의 세포로 만들어지면은 이건 거의 신적 능력이죠. 눈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해가지고 눈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고 팔이 없는 사람은 팔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럴 가능성까지 있는 건데 놀랍게도 그 세포가 죽지 않아.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오류가 생긴단 말이죠.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데 죽지 않아. 그래서 아직 세상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박영훈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암세포가 스스로 역분화해가지고 인너셀 매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실을 조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세포 차원으로 분화해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체예요. 우리 몸속에 DNA 정보가 다른 나의 DNA 정보하고 다른 정보를 가진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냐면은 스스로 역분화해가지고 인너셀 매스가 되어서 거기서 출발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캔서 스템셀 회복이에요. 암세포의 암줄기세포 이동이에요. 명확하거든. 명확한데 이것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론대로 약이 만들어지거나 그 이론대로 치료법이 개발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시작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양약의 방식으로 안 되니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큰 대학 병원에서 한약을 연구했고 한약 성분 중에는 이 역분화 줄기세포를 역분화된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 성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들어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만드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치료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줄이는 그거예요. 그 효과를 내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있다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그때는 뭐냐면은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성분의 약제를 갖고 할 거예요. 미리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약제가 놀랍게도 후추, 양파, 생강, 강황, 특히 강황, 미역, 다시마, 약재로는 황금. 선생님 청기누설 좀 해도 되죠? 검사 선생님 어디 가셨어? 없이요. 없을 때 빨리빨리 하세요. 황금, 대황, 황면, 삼황이라고 해요. 세상. 학년해도 되네요. 예? 학년해도 되네요. 예, 근데 이제 황년은 아직까지는 성분 나온 자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리상으로, 한약의 원리상으로 보면 삼황이라고 해요. 황금, 대황, 황년. 그래서 강황은 삼황에 속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강황이다. 그러니까 황금하고 강황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300 속에 있는데, 근데 이것도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암세포가 있잖아요. 이 암세포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은 암세포는 이제 사실 연약한 거예요. 병든 세포예요. 잘못된 세포예요.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상당히 연약해요. 연약한데 연약하기 때문에 머리가 영리해요. 그럼 T세포가 자기를 잡아주기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화학물질을 싹 뿌려가지고 자기가 정상세포인 것처럼 T세포가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T세포 블라인딩이 T세포가 눈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세포들이 암세포 주변에 쫙 있어요.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지가 않아. 못 알아차리니까. 그래서 불과 지난달에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교수가 그걸 발표했어요. 암을 잡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뭐냐? 암세포 주변에 있는 T세포를 일깨워하고, 왜냐면 일깨우면은 걔네들 바로 앞에 딱 잠복해 있는 상태잖아요. 확 잡는다. 실험을 했어요. 동물 실험을 했더니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박영호 실장이 예전에 발표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약초들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먼 T세포 눈을 띄워가지고 암세포가 확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줄기세포잖아요. 줄기세포 그러면은 신경령 줄기세포 생각해야 돼요. 몸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몸이 만들어질 때 3배역으로 여기서 이제 3배역으로 되잖아요. 3배역 중에서 이게 나중에 뇌와 피부가 되고, 이 중간에 있는 게 근육하고 뼈가 되고, 맨 끝에 이쪽에 있는 뇌배역이 장부 중에서 이게 소화기를 배웁니다. 장부는.
물론 이제 세분화는 조금 다른데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심장의 세포, 심장이 될 세포들, 그 다음에 뇌가 세포들. 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발생해서 말하는 뇌는 이 부개골 속의 뇌와 척수 속에 있는 뇌를 전부 하나로 뭉뚱그려야 돼. 그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뇌와 심장이 같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혈관 만들어지고 신경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세포들이 쭉쭉쭉 해갖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은 혈관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얘는 뭐 하는 거냐 얘는 관리자 신호를 주고 관리하고 이런 모양이 돼요. 사람 모양이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이 모든 사람의 목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거 모든 사람의 코가 여기 다 있어요. 놀라워 죽이잖아요. 그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훈련될 때마다 그래서 관리하고 신호를 주고 성장해라 멈춰라.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에다가 이 손가락에 발가락이 생기잖아요.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가 중간에 야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세포를 다 주고 그래갖고 싹 주고 그렇게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데 그 관리하는 게 뭐냐? 뇌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현재 우리 몸의 주인공이고 몸이 만들어질 때의 주인공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발생하는 걸 보면은 두 가지 형태로 발생. 하나는 이런 식으로 쭉 뻗어 올라가서 뇌가 되고 또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뻗어 나와서 이 아래쪽 척수가 돼요. 요수부터 경수, 요수 3번부터 경수, 천수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려가서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다가 여기서 딱 멈춰요. 세포가 멈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을 하는 게 맞잖아요. 세포가 분열을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서만 계속 분열하고 태어나서는 분열 안 하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분열하고 생겨나고 또 소멸하거나 소멸된 것들이 다시 재생되고 막 이런 식으로 존재하거든요. 떨어져 나가는 건 아주 일부예요. 피부세포나 내장, 오장육부의 세포나 이런 것들은 떨어져서 바깥으로 배출되지만 내부에 있는 것들은 소멸됐다가 다시 재생됐다가 분열되고 막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런 작용이 멈춰지면 죽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성장을 멈추고 나서 여기서 좀 낫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신경능 세포가 몸을 만드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저기가 어디냐? 뇌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능줄기 세포는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뇌실에서 만들어진다. 딴 데서 만들어질 데가 없잖아. 저기서 만들어진다.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매일같이 만들어진다. 하루에 3차례씩 만들어진다. 그럼 저게 소프트가 어디로 가냐? 예, 정맥을 타고 온몸을 타고 있어요. 줄기세포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다른 세포와 달리 호밍이라는 게 있어요. 호밍. 이제 조류나 이런 것들 보면 귀소 본능이라고 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 있다가 어떤 신호를 받으면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기관을 채워요. 부족한 세포로 다시 태어나요. 찾아가가지고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놈은 손가락이 되고 어떤 놈은 발가락이 되고 어떤 놈은 장구가 되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한 사람만 더 만나봐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DNA가 변형된 유전자가 변형된 변종세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암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 다른 모든 지식을 싹 지워버렸어요. DNA입니다. 그러면 DNA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서울대 이현수 교수인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자, 그러면은 복제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제가 DNA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DNA는 단백질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열고 자기 짝에 맞는 염기를 가서 붙이고 정확하게 컴플리멘터리하게 하다고 하는데 열린 버블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나가죠. 새로운 그 DNA를. 자,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항상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리딩 스트랜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대쪽은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소위 오카자키 프래그먼트라는 게 생겨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그 노화될 때 텔로미어가 짧아질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많이 해야 되고 성장한 세포는 항상 복제를 해야 되니 문제가 생깁니다. 즉 뭐냐면 에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복제에서의 에러만 보면 한 번 세포 분열할 때 한 3만 개 정도의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로는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중화효소 걔는 그래서 다른 기능 하나 획득을 했는데 바로 교정하는 프루피딩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서 틀린 거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자의 그 에러 레이트는 한 100배 정도 낮아지는데 그래도 세포 분열당 한 300개 에러 이랬다가는 한 뭐 4살이면 모두 다 암에 걸리겠죠. 생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진화하게 된 게 바로 이 DNA 리페어 기작입니다. 이렇게 갖추게 되면은 10억 베이스 페어당 단 한 번에 미스매치 정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일어나고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되고 돌연변이가 되면 암이 발생한다. 이게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그 돌연변이가 되면 암도 발생하는데 저걸 치료하는 법도 똑같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군인들이 어떤 섬에 나이트로전 머스타드라는 걸 갖다가 때려 넣어요. 화학 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적군은 섬멸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암에 많이 걸렸죠.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거의 뭐 원자폭탄 투하한 거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저런 케미컬들이 DNA를 마구 변화시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 나이트로전 마스터드의 여러 유도체들이 지금 현재 임상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세포는 DNA가 복구되는 기작을 가동시킬 테니까 아주 낮은 비율을 쓰면 그러니까 암세포는 그 기작이 없어서 죽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발견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슬픈 스토리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단위의 돌연변이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모솜이 서로 바뀌는 대단위의 유전정보의 그 손실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페이지로 딱 요약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노벨상의 그 역사가 생기는데요. 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가 분열하려면 DNA가 이렇게 반쪽으로 갈라져갖고 복제가 돼요. DNA가 한 쌍의 DNA가 두 쌍이 돼야만 두 개의 세포가 될 수가 있어요. 세포가 분열된다는 얘기는 DNA가 복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DNA가 복제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10만 개당 3만 개의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그 세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그 오류를 수정하는 또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개당 3만 개였던 것이 오류가 싹 잡혀가고 한 300개 비율로 줄어요. 그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수정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개당 한 개꼴로만 올라갔어요. 이 복제하다가 누가 잘못돼서 그럼 뒤로 촥 갔다가 다시 뒤로 촥 갔다가 엄청나게 정밀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DNA 복제에 반드시 오류가 있기 때문에 10억 개당 1개 정도의 오류가 생기는 것은 그걸 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류가 생긴 세포들이 나오면은 또 그것을
마이크로 RNA라는 것이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처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들이 변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DNA가 변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정상적인 몸이 아닌, 정상적인 몸 안에서의 어떤 세포 분열이 아닌 어떤 다른 영향이 있다. 아까 전쟁 얘기했죠. 전쟁에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폭파음을 부리는데 그것들이 적군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아군의 몸속에 들어가고 DNA를 변이시켜가지고 원폭 수준의 환자들이 발생했다. 그럼 뭐예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예요? 3명당 1명이 암이 된다는 이 상황이 뭐예요? 그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명확하죠. 너무나 명확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그것들을 복제를 잘못하게 하는 그 시스템을 복귀를 시키고, 특히도 생약의 암을 완치시키는 항암제가 들어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식물 속에 사람의 DNA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에너지와 정보가 있다는 뜻이에요. 생화학자들은 거기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건 할 수가 없죠.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너무나 명확한 것은 인간의 몸속에 어떤 몸에 나쁜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DNA가 변이가 돼서 암이 되는데, 그 변이된 DNA를 다시 회복시키는 물질이 어디에 있나? 생약에 있다. 생약에 있다. 그래서 아까 박영욱 실장님 얘기한 와인버그라는 사람 얘기가 그분도 평생 그걸 연구했고 전 세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의 항암제는 생약 항암제다. 생약 외에는 없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생약 항암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 비소를 이용한 천지산이라는 항암제예요. 천지산.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사람 막 러시아로 중국으로 도망다니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엉망진창이 됐죠. 근데 놀랍게도 천지산이 중국에서는 팔려요. 일주기 약 600만 원 정도 돼요. 겨우살이 아시죠? 겨우살이가 항암 성분이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겨우살이 추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겨우살이 속에서 항암 성분을 추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약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한 4, 50억 정도 들어가고 기간은 한 10년 걸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냐? 못 받아요. 그러면 일단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그거를 약으로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겨우살이 추출물로 만든 항암제가 지금 시판되고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요 근래에 이제 최신 항암제로 김은신 박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방법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조금만 잘 연구해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암을 진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욕심 안 나세요? 욕심 안 나세요? 예, 누구나 이걸 해야 돼요. 그냥 뭐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해야지.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줘. 그게 아니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온 국민이 알아야 돼요. 지식이에요. 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5독 7정법으로 정리를 했어요. 간단하게 5독 7정법.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은 몸 바깥에 있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 발암물질은 뭐냐? 그것을 5가지라고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공기. 또 애들도 알잖아요. 애들도. 요즘은 소미세물질 때문에 암 걸린다는 건 애들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배기가스예요. 담배가 아니고.
배기가스와 소미세먼지 속에 발암 물질이 엄청 들어있다. 무슨 말이냐?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DNA의 정보를 왜곡시켜가지고 암이 발생하게 만든다. 15개 세포 중에 하나 정도 그렇게 발생하면 몸이 처리할 수 있는데 15개 중에서 만일에 한 1000개 정도 발생한다 그러면 몸이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기 중에서 공기독,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첫 번째 독 공기독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독이 물독, 이 식물독도 여기다 포함시켜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양자의학적인 관점으로 조금 나가야 돼요. 한강물을 정화해가지고 그 물을 약품 처리해서 깨끗이 걸러가지고 나온 물과, 그죠? 여기서 땅을 파고 샘에서 나온 물과 성분 분석하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그 정보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물들이, 도시에서 먹는 대부분의 물들이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니에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이 아니에요. 더구나 요즘 어떤 식이냐 하면은 플라스틱을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잖아요. 그게 녹아 들어가지고 크기가 1마이크로 되는 거죠. 플라스틱이 1마이크로라고 하는 크기는 하면은 우리 세포가 가장 작은 게 5마이크로 정도 되고 큰 게 200마이크로. 세포보다 더 작은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닐이 뭐냐면 석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석유가 뭐냐 하면은 추정하기로 뭐 여러 가지 확실히 있지만은 고생물들이 죽어서 그 압축되어져 나오는 물질로 보잖아요. 그 안에는 DNA 정보가 있는 거예요. 고생물.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벤조피린. 벤조피린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DNA가 정보가 바뀌어요. 정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세포가 자라나면 내가 아닌 다른 세포가 되는 거예요. 내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다음에 음식이 제일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음식 속에 항생제와 농약, 그 다음에 호르몬제 있는데 우리가 항생제 농약은 잘 알지만 호르몬제는 잘 몰라요. 근데 시골에서 소를 키우잖아요. 소가 새끼를 잘 낳아야 돈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호르몬제 좀 빡세요. 그리고 새끼를 잘 낳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특히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는 동물의 호르몬은 동물 속에 남아있는 잔류한 호르몬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독이 암의 근원이다. 예, 원인을 알면 방법은 나오겠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 번째 독은 전자파와 빛이다. 전자파. 왜 전자파와 빛이냐면은 전자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유해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전자파와 빛은 사실 같은 거예요. 이건 전자파는 따로, 빛은 따로가 아니라 근본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밤에 불 켜놓고 자면 잠이 안 오고, 잠을 자고도 잠들하지 않죠. 그래서 불을 끄고 자잖아요. 근데 밤이래 불은 껐는데 불과 똑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들어온다면 뇌는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불이 켜져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불이 꺼져야만, 불이 없어야만 생성되는 호르몬들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확 다운되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면역력이 저한테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전자파가 들어와서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겠죠.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심지어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도 일정 거리를 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테레비를 일정 거리를 떠야 된다. 그런 실험은 뭐냐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내 세포를 파괴한다. 이걸 가지고 기준치를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게 빛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 그래서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잠을 못 자게. 암 걸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못 자요. 잠. 왜? 잠자는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돼요? 몸이 우선 세포들이 휴식하지 못해요. 세포를 정화하지 못해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잠자는 동안에 다시 싹 끌어다가 유용한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요. 기억을 또 새로 정화시키고 저장해요. 그럼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병이 안 나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밤에. 그 다음에 이 빛의 문제와 또 한 가지 문제는 빛은 양면성이 있어요. 빛을 강한 빛을 많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은 빛을 안 받는 게 현대에서 더 중요해요.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DNA를 수술한 단백질이 있다 했잖아요. DNA가 우리 몸에서 수술을 한다 했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거. 누가 하냐면요, 빛이에요. 빛. 세상에 빛이. 우리가 빛을 안 받으면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져요.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왜 요즘 애들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 때 결혼 옆에서 축구하고 말려도 결혼 안 할 수가 없었죠.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자가 없으면 못 살겠어. 요즘 애들 그래요? 아이고 귀찮아 이러고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겠어. 이런 거 없어요 요즘. 왜 그럴까요? 비타민 D 문제예요. 햇빛이 안 나는 애들 보고 뭐 감정이 메말랐는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햇빛에서 오는 거예요. 햇빛에서 들어와야 우리 몸속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사랑의 욕망이 생기는 거죠. 방사능 문제 특히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방사능이 우리 방사능 지도 나와요. 방사능 지도 나오는데 보면은 전국에 방사능이 쫙 깔려 있어요. 특히 서울 저기 서해안 쪽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방사능이 제일 적은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영동. 오! 학원을 다녔구만. 예, 영동이에요.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우선 거진, 저 친구 고향이에요. 방사능에서 보면 알아요. 얼마나 방사능이 많은지. 이게 그냥 자연 방사능이에요. 자연 방사능.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방사능이 일정 이상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이 실험체에서 나오는 방사능, 라돈. 아까 오늘 오전에 이제 군산 시립학생당에 있는 제자가 한 사람 왔었어요. 그 친구가 아파트를 산대요. 아파트를 사는데 라돈 방사능 그 기준치가 뭐 150인가 그렇대요. 근데 측정을 했더니 2,000.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안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네. 방황하지 않고 방황.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같으면 딱 물이 떨어지고 빨리 팔고 나와야 되겠는데 이제 산지 3개월밖에 안 되고 어떻게 팔아요? 세상에 그런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라돈 침대 같은 경우도 밝혀지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애들 그냥 라돈 침대에서 그렇게 하다가 폐암 걸리고 막 백혈병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현대인들이 도시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방사선 오염이 많은데 이건 되게 중요한 방사선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물이에요. 방사선 물질이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방사선 물질이 들어가면은 물을 분해할 때 아주 강력한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일반 활성산소가 달라요. 뒤를 파괴해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물질이죠. 네. 엑스레이같이. 자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나오는 강물질도 많이 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강도가 다르다. 우리 병원에 주사하는 이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계속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 옛날에 일본에서 히로시마 그 원자 폭탄 때렸을 때 그 중심에서 몇 메다 있는 사람들은 큰 벽이 걸렸지만은 그 환경에서 좀 벗어나는 사람들은 일반 지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도와줬다라고 그런 내용을 들어줍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방사성이 폭발했던 당시에 이제는 워낙 강해서 DNA를 갈기갈기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즉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보통 방사성 폭탄 터지면 우리가 48시간 동안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48시간 정도 지나면 한 100분의 1로 강도가 떨어지고, 강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이제 원자 폭탄에 쓰이는 방사선의 특성이 이게 쭉쭉 떨어지지만 그 잔류 물질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몸에 섭취했을 때 그것을 우리 몸속에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럼 직접적으로 이걸 찢어내는 게 아니라 활성산소를 만들면 활성산소는 강력하게 전자를 뺏어가요. DNA 전자를 하나 뺏어가요. DNA 중에서 글자 하나만 딱 아데닌 구아닌 중에서 구아닌 빠지고 아데닌 딱 들어서면 바로 변해버리잖아요. 세포 자체가 변해버려요. 글자 하나 바뀌는데 전자 하나가 딱 빠지면 확 바뀌거든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이 무서워서 어쨌든 방사능을 빼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음의 독인데, 마음의 독은 이것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마음의 독이 있는 한은 병에 걸리면 살아날 수가 없고, 절망에 빠져도 살아갈 수가 없고,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마음이라는 게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기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행복하다 뭐라고 해도 전부 내 마음인데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원인이 뭘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무의식시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암의 원인이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 가슴에 붓글씨로 쓰든지 물로 쓰든지. 가슴에 새긴다는 얘기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한번 보고 아 그렇구나 운동가 절대 안 새겨져요. 보고 또 보고 진짜 그런가, 아 그렇구나. 쟤는 저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연관된 생각도 막 하면서 그래 맞아 옛날에 보는 어떤 글 중에 그런 말이 있었지 이러면서 자꾸 보고 또 생각하고 그게 임플란트가 내 뼈에다가 내 가슴에다가 이걸 새겨.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암이라고 하는 암이 이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여기서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해결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법. 자, 근데 너무 거창할 것 같은데 딱 보면 애게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운동. 모든 대사에서 운동 안 하면 대사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얘기 아미노산이 어떻고, 뭐 칼슘이 어떻고, 아연이 어떻고, 뭐 마그네슘이 어떻고, 뭐 세리듐을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많이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운동 안 하면 하나도 못 써먹는 거야. 하나도 못 써먹는 거야. 하나도 못 써먹는 건 괜찮아. 그냥 빠져나가는 건 괜찮아. 이게 쌓여요 몸에.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건강식품 안 먹는 사람보다 몇 배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건강식품 안 먹어. 근데 건강식품 먹는 사람은 나 이거 먹으니까 운동 안 해.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암을 치료. 내 형제 자매가 암에 걸려서 암을 치료해야 돼. 막 완전히 뻗하고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시켜? 그죠? 어떻게 운동을 시켜? 놀라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잠재적인 암 환자들이 있어요. 이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암을 진단이 되는데 본인이 겁이 나서도 그렇고 병원에 가서 암 진단 안 받으셔서 본인도 알고는 있어요. 암이가 있어요. 처음에 운동하면 힘이 없어 못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맨날 그때마다 김창수 선생님을 바라보고요. 우리 저희 부원장님이 계시는 김창수 선생님이라고요. 그분이 처음에 운동할 때 이거 못했다고, 이거 의자 짚고 겨우 했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배공 할 때 이 앞에 책 놓고 겨우 했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풀풀 날아요. 뭐 이래가면서. 그럼 그분들이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래갖고 뭐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서 억지로 모양만 내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냥 폼이라도 재는 거예요. 몇 번만 하면 따라해요. 뭐든지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근육이 굳었는데 몇 번 이거 따라 한다고 근육이 풀려? 아니에요. 뇌가 기억하는 거예요. 소뇌가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뇌가 그렇게 움직여요. 뇌가 이제 근육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고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되게 됐어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암 환자, 암으로 뭐 힘이 넘어서 막 발걸음도 겨우 대기는 사람 운동하라 그러면 너가 해라. 나는 그만 이대로 살다가 갈란다.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운동할 수 있도록 강요할 게 아니라 운동할 수 있도록. 또 운동 혼자 하려고 못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집사람이 여기 계시나? 알지만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매일 10시에 운동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내뱉었어요. 내뱉고 나서 바로 후회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봐서 알아요. 비록 후회는 했지만 내뱉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거야. 그래서 올 때마다 10시에 따고 운동을 해요. 어떻게 했어요? 옛날 그 에너지가 다시 회복돼요. 옛날 그 폼도 나오고. 그래서 혼자는 안 돼요.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일에 여기 우리가 암환자들이 와서 여기서 휴식을 취한다면은 거의 매일 10시에는 모여서 같이 기천 운동을 해요. 기천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 심부 근육들을 풀어내요. 그래서 몸이 딱 정렬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하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암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하늘로부터 지식들이 날라오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놀라운 일이 우리 김 선생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김 선생님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산에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거. 이게 그냥 전설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산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는 정보와 에너지를 식물들이 가지고 있어요. 온 산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다니면서 산에 가서 뭐 할 거냐? 천천히 걷는 거죠. 천천히 걸으면서 그것을 매일같이 받아들이면은 그것처럼 좋은 약이 없어요. 운동도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천과 이 등산은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면 좋대 2차원이 아니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운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혼자는 어렵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해서 그리고 비디 에너지 집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되겠어요? 비디 에너지를 못 받는데 산에 다니면서 비디 에너지를 받는데 비디 에너지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게 300나노미터짜리 파장의 비디 에너지예요. 우리가 보통 C형 자외선 C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받으면 우리 뭐 피부암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은 그게 들어가고 그게 단백질 역할을 나는 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게 DNA를 복구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직사광선을 조금 받아야 돼요. 그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차단이 돼요. 두꺼운 옷을 입으면 다 차단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풍용하듯이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아주 가벼운 옷 입고 이렇게 산을 다니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필수적이다. 이건 그냥 사실은 이 약침보다도 그게 더 좋고 이렇게 이 약침보다도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암 환자를 돌볼 생각을 안 하면 모를까 한다면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근데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 산에 모시고 다니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포크레인 좀 빌려가지고 포크레인 3톤 포크레인 빌려갖고 산에 와서 길은 다 뚫어놨어요. 길은 다 뚫어놨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길이 엉망해졌죠. 근데 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정말 제가 산에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사람이 길 다닐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되지 포크레인 가서 막
어쨌든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우리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우리 끝나고 나서 이제 등산을 싣고 여기서 2km, 선생님 2km 정도 된다고 했죠. 2km짜리 산책로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제 막 길이 뭐가 무거워져 있으니까 타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음식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냥 이 주변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 항생제 농약 이런 거 안 쓰고 자기네들은 먹어요. 아시죠? 갖다 팔 거는 농약 써요. 자기 식구 먹는 건 농약 안 써요. 그런 것들 모아서 여기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 된다. 더 중요한 거 산모 음식 중에서 즉시 재배한 거 먹어야 된다. 즉시 재배하지 않는 것은 유통된 것은 영양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50대 1이죠. 50대 1. 유통되어진 음식은 그 안에 전자 빛의 의미가 거의 없다. 그래서 재배해갖고 수확한 거, 즉시 수확한 거 그거 먹어야 된다. 세 번째, 공간 정확의 에너지 치유된 건 뭐예요? 전자파. 전자파는 우리가 유해한 파를 제거해서 유익한 파동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선생님 파이스터에게 기술까지 갖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조차도 지금 인식이 안 돼 있는데, 그죠?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일단 공간 정확이하고 에너지 칩이 공간 에너지, 근본 에너지, 순수 에너지,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의 더 근원적인 에너지. 그래서 그것이 전자파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치유동굴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치유동굴까지 굳이 거기 들어가서 할 필요 없지만은 암환자나 전자파 민감증, 전자파를 많이 쓰는 사람 민감해져요. 조그만 전자파를 갖고 막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공간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생활하면은 훨씬 더 많이 치료될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암환자 다 이리 와서 나한테 와.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것을 우리끼리는 하자는 거죠. 암은 거치될 때입니다. 그래서 암 걸렸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뺏기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100일이면 돼. 100일이면 돼요. 그 다음에 제올라이트는 이제 이게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속에 축적됐을 때 그걸 뺄 수 있는 게 제올라이트예요. 이런 물질이 있다는 게 너무나 참 신기해요. 식용 제올라이트가 있어요. 그걸 식용으로 정화시켜가지고 먹으면 7일간 먹으면 인체에 있는 대부분이 방사능 물질이 빠져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만든다는 그 가공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식용으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요. 방사능 오염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제올라이트예요. 여러분 두 번에 제올라이트 한번 쳐보세요. 내용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나오는데 보면 놀라운 거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사람들 아무도 모르지? 예, 그 저 집하고 이 집은 전부 제올라이트 벽입니다. 저희가 그걸 이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끓여요. 끓여요? 네, 물에다 끓여요. 독성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끓여서 네. 뭐 끓여서 마실 수 있게. 네. 선생님 그럼 우리 같이 제올라이트 음료수를 만들어 가지고 네. 또 같이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싶으세요. 선생님 미리 벌써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해보고 실험해보고 막 결과를 점검해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 제올라이트 가루를 그냥 뭡니까 비벼가지고 네. 물에다 데쳐가지고 네. 대상포진 환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환자들한테 발라주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생산을 많이 쓰길 수 있다. 애기 저기에도 제올라이트가 들어가고 어쨌든 이런 물질이 있다. 방사능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 핵심이에요. 면역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환자들이 와서 자기가 마음의 힘을 얻어. 왜냐하면 여기 와 오는 사람 전부 다 절망한 사람이에요. 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아마 죽을 거야. 내가 말은 못해도
이 암을 일단은 대부분 다 죽었대. 나도 죽을 거야. 이러면서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다고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받아보니까 좋아지네? 첫 번째, 잠을 보고. 그래서 통증이 없어져요. 기본이에요. 항암 약침.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요. 우리가 쓰는 건 딱 두 가지. 그동안에 썼던 건 산삼약침이었고 제파였어요. 제파하고 산삼약침 두 가지가 암세포의 정식을 딱 막아줘요. 암세포의 정식을 막으면 그 증거가 뭐냐? 우선 밥을 먹고 잠을 자요. 통증이 사라져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선 밥 먹고 잠자고 통증만 사라져도 살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죽고 사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거는 이제 대사 과정에서 막 독소물질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배가 독소가 차고 염증이 막 생겨나고 이런 건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항암 면역 약침과 사양금 그 다음에 제포 이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5독 7정법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돼요. 남자 에너지 물하고 그걸 빠뜨렸는데 은영액하고. 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이제 그런 오염된 물 또는 정보가 잘못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건물을 선생님 만드신 그 퀀텀 에너지 워터, 퀀텀 에너지 리퀴드는 뭐처럼 하시네? 워터. 네. 강제로 물에 마시는 거예요. 계속 그 볼에다가 그거 먹거든요. 그거 먹을 때가 안 먹을 때가 확 차이 나요. 제가 몇 번 깜짝 오히려 컨디션이 영 이상한데 어제하고 다른데 이렇게 보면 오늘 그걸 안 마셨구나. 근데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도 밥 지을 때도 저물로 짓고 밥 마시는 것도 차 끓이는 것도 저걸로 하고 그러면은 암 환자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근데 양자 에너지 물을 제가 그래서 열심히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수면이 이렇게 깊게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 이제 그게 짧아서요. 램수면 기간이 짧아서요. 네. 많이 안 자고 주간에 계속 먹으면 괜찮아서요. 많이 안 자고도 이제 술이 마시고 네. 놀라운 문제고. 자 우선 그래서 DNA 문제다. 이런 너무 명확하고 어떻게 치료하면 명확한데 이거 하나 더 한번 보시고. 오늘 연구진이 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DNA 오류의 5번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포스텍 이종봉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DNA 오류 과정에서 특정 단백질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이를 복원하기 시작하는 원인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생체 분자의 움직임을 나노미터의 정확도로 추적하는 기법을 통해 세 가지 단백질이 서로 결합해 오류가 나타난 DNA를 끊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들 단백질이 마치 잉크가 물에 퍼져나가는 듯한 독특한 이동 방식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유전자 결함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 나아가서는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이걸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저런 어떤 결과가 어떠냐면은 정부로부터 또는 어떤 단체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저게 과연 저런 쪽 연구가 뭐가 있을까 쭉 살펴보면은 그 근원적인 연구가 나와요. 이거의 근원적인 연구는 뭐냐면은 300나노미터 파장의 gDNA를 복구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DNA를 복구하는 거다. 복구는 뭐하냐? 비치한다. 비치하고 또 식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에서 그런 소식이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치료 두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저희가 늘 만든 shows a normal cell division without the tumor treating fields. What we see are first of all, very active culture, a lot of divisions, and then very clear nuclei once the cells have separated. And we can see them dividing throughout. When we apply the fields, attempting to divide,
The one within the circle manages, but see how 연결하니까 much of the protein is still throughout the nucleus, even in the dividing cell. The one up there can't divide at all. And then this bubbling, this membrane blending is the hallmark of apoptosis in the cell.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분열 중인 것들, 그 순간에 미세 에너지가 딱 들어가면은 분열하는 것조차도 분열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그것도 터져버려요. 분열이 안 되고 막 분열하려고 하는 상태에 분열을 못하고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제프 전침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래 했어요. 모든 암 환자에게는 모든 예외 없이 제프 전침을 했어요. 근데 암세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침으로 일정 그 암세포가 있는 부위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건 맞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프 전침이 암세포 분열을 억제한다. 저기서 제가 힌트를 원하네요. 또 하나는 이걸 한 글에 넣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막힌 얘기를 해요. 이건 굳이 꼭 암세포가 아니라도 그 세포를 이렇게 챕터 이렇게 조각조각 내는 기법을 개발한 사람. 그 사람 누구냐면 이제 스키모칼리지가 있나 뉴욕에 있는데요. 스키드모칼리지 예, 거기 교수거든요. 앤서니 홀랜드. On targeted destruction. So we don't have to worry about it. And now we go to the biology laboratory and we take Dr. Baer's device and the hunt begins through a microscope for a frequency which will shatter a living microorganism. 한마디 따라서는데. Now we have a method of controlling Dr. Baer's device by an input control frequency. So if I put in, say, 100 hertz, out will come 100 pulses per second. If I put in 200 hertz, we'll get 200 pulses. So now we're searching for the magic frequency. And we start with 100 hertz, and we look through the microscope to see if anything's happening. We watch for 5 minutes. Nothing happens. So we try 101 hertz. We look through the scope for 5 minutes, and nothing happens. So we try 102, 103, and so on. Over the course of 15 months, we try hundreds and hundreds of frequencies, if not thousands, until we find the magic combination. The answer is you have to have 2 input frequencies, one low, one high, and the higher frequency must be 11 times the lower. It's what we musicians would call the 11th harmonic. When we add the 11th harmonic, we begin to shatter microorganisms like a crystal glass. These are the first videos taken. 옥탑은 다른 게 We showed these videos to our friends in the biology department. They said they hadn't seen anything quite like it. Seems to be a new phenomenon. These organisms are being shattered by our electronic signals. This is a harmless organism, almost friendly, a little blepharisma. And normally they're very fast swimmers, but when you approach a frequency to which they are vulnerable, they begin to slow down, then they stop, and then they begin to disintegrate within about 3 minutes. So now we 세포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 봤죠. 이분 얘기는 이제 아주 실험을 해봤는데 어느 날 기가 막힌 그 조합을 발견이 됐다.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2개를 해. 2개를 했는데 그 주파수가 11배 차이가 나게 했더니 저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이 새로 나온 앞으로 새로 나온 쌍둥이 3를 가지고 저걸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말씀드렸더니 쌍둥이 3를 안 했으니까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있대요. 선생님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번에 한 번 그대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암세포에 침 딱 꽂고 저거 딱 하면 암세포가 그냥 샥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안 놀라고요? 진짜 놀라운 거는 이거를 만들어 주실 분이 옆에 계시다. 언제요? 암세포에 그냥 침을 꽂고 저 두 주파수를 딱 흘리면 그냥 암세포가 그냥 현미경으로 보이잖아요. 너무나 신기한 게 저게 그냥 암세포 툭 이게 옛날 방식인데 새로운 방식은 탁좀 쪼개졌다가 11 타임스는 하모닉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요. 뭔가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너무 아까워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누구한테나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5동 7정법에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양줄기세포, 이기법, 그 다음에 산성약식 이기법 가지고 치료하면은 아마도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는 우리가 암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만든 이 산성약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펄사틸라 코리아나, 펄사틸라 코리아나, 할미꽃의 항명입니다. 할미꽃 뿌리를 펄사틸라 코리아나라고 해요. 펄사틸라 코리아나 속에 있는 사포닌을 펄사틸라 사포닌이라고 해요. 그거예요. 이게 벌써 12년 전부터 전임상 동물 실험이거든요. 1상, 2상 실험까지 다 마쳤어요. 3상 실험 허가를 안 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략이라고. 이게 한약이 무슨 약이냐. 그래갖고 놀랍게도 김원신 박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가들이 이거 갖고 막 그때 토론을 하고 그래요. 토론을 하는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다들 이걸 가지고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평균 73%가 치료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 거의 없어요. 암 종류도 거의 대부분의 암이 다 돼요. 방법도 되게 쉬워요. 그냥 암세포에 직접 저걸 주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중류에 쓰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이제 프로스타틸라 사포닌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독성이 아주 강해요. 모든 항암제 독성이 강해요. 이거 뿌리를 얘기하시죠. 네네. 거기서 이제 프로스타틸라 사포닌을 좀 추출해내는데 그것만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했더니 독성이 엄청 강해요. 알에 열이 엄청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비법을 또 제가 알아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냈겠어요? 하늘이 안 주시면. 오늘 공개를 하시죠. 당연히 이제 그거 공개하려고 같이. 아니 너무 간단해서 박수 칠 일도 안 돼. 제가 창피해요 사실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할미꽃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할미꽃에 뿌리를 쓰는 거. 예, 지금 오늘 우리 한 거 나중에 뿌리 보여드리세요. 지금에 들어간 뿌리. 할미꽃 뿌리에 있는 펄사틸라 사포닌이 대부분의 암세포를 죽이는데 거의 73%, 75%의 성공률을 보였다. 부작용 거의 없다. 어떤 각자 나와서 발표해 자기는 1000명 환자한테 썼는데 부작용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 김의신 박사 같은 사람도 와서 막 독성을 안 떼고도 했는데요. 아니요, 독성은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김의신 박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세상에 이런 학원들이 없다. 근데 도대체 뭐하냐 너네들. 기계학적으로 답답 과서 여자래요. 그게 뭐하냐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좋은 학원들이 없는데 좀 있으면 포함하면 이거 또 뺏긴다. 그러지 말고 빨리.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약을 만들 때 그 성분을 추출하고 그걸 일단 변형시키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제약회사에서. 근데 이거는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그냥 물에 녹여서 시작했어요. 저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거라면 뭔가 복잡해요. 뭔가 이렇게 복잡해요. 기본이 뭐냐? 기본 원리가 이 사람들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할미꽃 뿌리만으로 독성이 강하고 또 양이 너무 적고 양이 너무 적으니까 막 응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성이 더 강해지고 버려요. 어떻게 되냐면은 할미꽃과
거기 이제 미삼을 사용해요. 미삼. 왜냐면 미삼을 싸니까. 미삼. 산뿌리. 산뿌리. 미삼. 그러니까 예. 네, 산뿌리. 펄사틸라 사포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삼이나 미삼이나 그런 데 있는 사포닌을 투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감초를 넣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미삼이나 감초를 넣으면은 그 사포린, 저기 칼리꽃에 있는 독성들이 어느 정도 중화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감초로 이제 중화시키는 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오픈 안 하는데 다만 감초를 넣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원래 감초가 중화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뭐가 좋으냐 하면 우리는 증류를 하잖아요.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은 조금 방법이 달라요. 할미꽃 뿌리 펄사틸라 코리아나는 독성이 있죠. 독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우선 중탕, 오프에 중탕할 때 분리해서 중탕을 해요. 분리를 했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미꽃 따로 하고 나머지 약재는 뭐를 쓰냐 하면은 산삼, 이번에 들어간 산삼 3g, 그 다음에 어성초 3g, 금은화 3g, 감초 6g, 황기 3g, 황기 3g, 예, 그 다음에 이쪽 할미꽃 뿌리는 6g, 플러스 감초 6g이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뭘 넣느냐? 뭘 넣겠어요? 퀀텀 에너지 볼. 퀀텀 에너지 볼. 퀀텀 에너지 볼로. 이게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퀀텀 에너지 볼 제가 계속 우리 물 먹는 거, 물통을 들어가는 거예요. 물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보신 분들 많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증폭이 돼요. 쪼개버리니까 진짜. 아니요, 그 공간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예, 그렇죠. 붉은자도 쪼개지죠. 붉은자 클러스터가 되게 쪼개지니까. 그래서 흡수율도 굉장히 많아지고 에너지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00원짜리가 갑자기 10,000원이 되는 그런 식이에요. 금은화이에요. 금은화. 금은화. 그래서 순서는 이런 거예요. 그냥 내일 할 때까지 우리가 대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일 다시 하더라도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약재를 구해야죠. 약재를 어디서 구해요? 형주물산에서 구해요. 네, 여기입니다. 형주물산. 왜? 벌써 우리가 몇 년째 이걸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약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약재를 구해야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쫙 구해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재야 돼요. 그래서 가정용 전자저울이 있어요. 가정용 전자저울. 제일 기준이 산삼이거든요. 산삼을 딱 올리면 산삼 6g. 그럼 거기에 따라서 1대1대 전부 1로 나누는데 감초만 2의 비율로 그램을 재서 넣으면 돼요. 할미꽃도 있는데. 할미꽃은 6g, 예, 할미꽃은 6g인데 왜 그러냐면은 할미꽃이 성분이 4대, 할미꽃이 성분이 좀 용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삼에 비해서 6g인데 거기다가 할미꽃 물을 1리터 먹어요. 나머지 1리터요? 아니, 전 6g에 1리터. 나머지 약재들은 전부 다 넣고 2리터예요. 그래서 1대1로 써요. 근데 한국어식도 이제 다른 선생님이니까 네. 몇 년 산 차이가 예, 그거는 이제 원래 내일 할 건데 내일 이제 선생님이 하셔서 자세히 설명해. 일단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중탕해가지고 넣었을 때 그 남은 그것들 한번 쭉 보세요. 그렇게 해서 중탕을 시키는데 중탕 시간이 72시간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죠. 코코에 넣고 한약 달임으로 해갖고 1시간 반으로 한 다음에 누르면은 1시간 반 이후에는 보온이 돼요. 그래서 72시간이 가게 하는 거예요. 72시간 가면은 둘 다 물이 약간 그걸 티했어요. 그걸 갖고 와서 떠가지고 1:1 비율로 저이 비크에 넣고 이렇게 아까 그 할미꽃을 물에다 뭐 어떻게 한다는 건 뭐예요? 중탕할 때 중탕에 물에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물에 뭘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분들이 실험을 할 때에 네. 다른 방법으로 실험한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넣어가지고 그래 물에서 추출해갖고 삶아서 추출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효과가 그렇게 나. 동물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제 흰 쥐에다가 이렇게 암세포를 넣어요. 그러면 암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주사에 싹 엎어지는 이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풀사틸라 사포린 D라는 성분이에요. 분자식이고 이 분자식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면 뭘 얘기하냐면 이게 논문이 쫙 나왔다는 얘기예요. 논문을 찾아봐야 돼요. 네이처가 논문 쫙 찾아보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네이처에 기재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검증이 돼도 우리나라에서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죠. 그래? 너네들은 못하지 우리는 할 수 있어. 얼마나 쉽다. 병원이랑 제약에서는 못하지 우리는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라서 그런데 그런 싸움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병원인가 아무튼 이거 인사병원의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취장암에 걸렸어요. 나이가 37살 여자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서울대병원에 확인 나와있고 일본 간호사인데 취장암이에요. 암크가 이래요. 이야. 2013년 4월 25일 날 임상실험한 거예요. 이게 완성되고 한 게 아니에요. 임상실험. 그래서 2015년 12월 30일 현재 일본에 생존을 했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말기 혈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이다. 약침 아까 여기 박사 과정한테 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약침을 하면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은 환자가 이거 낫는 거네? 나 살아날 수 있겠네? 별거 아니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100일 만에 일단 완치를 시키자. 근데 완치를 시키려면 이왕이면 제발 하지 않을 정도로 완치를 시키자. 그래서 오동 7정법이 필요하고 산삼약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암 면역 약침 2가 필요해요. 이거는 지금 한입고 뿌리죠? 이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한 번 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거지만은 한 달 있다가 할 것은 암세포 억제가 아니라 암 줄기세포를 정상시표로 변화시키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맞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는 그걸 꼭 맞아요. 물론 전기치료도 필요해요. 전기치료 필요하고 무의식 필요하고 특히 마음의 힘을 가동시키는 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백혈병을 낫게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힘을 가동시키는 그거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했어요. 하기는 뭐 갖다 준 것도 많고 해서 대부분 다 갖다 주면 저기 싸놓고 하나도 안 먹고. 백혈병도 일종의 암 종류잖아요. 암입니다. 그래가 맛있는 것만 먹었어요. 예를 들면 그 뭐죠 초유를 막 유처럼 해갖고 보내더라고요. 캘리도 그거 보내 그거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한번 보고 맛없으면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완치시켰어요? 마음이 힘이에요. 마음이 힘. 예. 재미로.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열린 마을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했고 이제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하느냐.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와서 사는 보람이죠. 보람. 그것이 우리가 하늘과 맺은 약속이기도 해요. 사실.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 혼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은 내가 시간도 내야 되고 불편함도 많고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함께 기뻐할 수